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한국의 문화적 수준이 상당히 높아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의 시립미술관급에서 좋은 전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거는 수원 시립미술관에서 전시가 된 어인 울라프 전시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게 정통적인 네덜란드의 회화 작품과 현대 사진을 함께 전시를 했어요. 어인 울라프는 네덜란드 작가인데, 그는 어렸을 때부터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에 있는 라익스 뮤지엄에 자주 이렇게 가서 그림을 감상하곤 했습니다. 제가 이제 유럽에 가끔씩 아트 여행을 가면 느끼는 게, 큰 뮤지엄에 어린 아이들이, 우리나라로 치면은 유치원생 내지 초년학생 1, 2학년 정도 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미술관에 와서 아주 유아의 대표 작품들을 보는데, 의자를 조그만 걸 갖고 와서 그 의자에 이렇게 앉아서 수십 명이 그 학예서의 설명을 기울이면서 듣고 있더라고요. 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릴 때부터 문화에 대한 이해 교육이구나, 현장에서.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 정도는 못 되는 것 같아요. 유치원생 미술관 데리고 가면은 시장판이죠. 막 뛰어다니고 그러는데, 그게 굉장히 저는 부럽다, 그런 생각 많이 했는데, 이 어인 울라프도 그런 미술관에서의 정통적인 네덜란드의 그림 화풍이라는 영향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의 영향을 받았던 그 작품을 오마주하는 느낌으로 그런 전시를 했는데요. 이 작품은 1641년도에 그려진 작품입니다. 요하네스라는 작가의 작품인데, 이거는 이제 어인 울라프 작품이죠. 17세기에 네덜란드인이 초상화에서 바라본 여성에 대한 이미지와 21세기 사진작가가 바라보는 여성의 이미지를 같이 매칭시켜서 전시를 한 겁니다. 근데 부모로부터 훈계를 받고 있는 소녀를 찍었는데, 이 소녀의 모습이 뒷모습으로 고개를 숙인 채로 부모로부터 훈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인 울라프가 찍은 작품을 보면요, 여성이 뒤돌아서서 고개를 숙인 모습의 이미지로 찍었어요. 그래서 어린 소녀의 지위란 게 이렇게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는 관점을 찍었는데, 오마주 할 때 해석해서 작가의 관점이 들어갈 때 똑같이 찍지 않는다는 거죠. 똑같이 그 느낌을 받아서 자기가 완전히 다른 그 피사체를 집어넣어서 작업을 하는 게 어인 울라프의 오마주 작업이었습니다. 키모노를 입은 여성의 이미지를 유화로 그린 거하고, 현대 여성이 남성을 향해서 자기를 대성화시킨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17세기, 18세기 회화에서 봤던 여성에 대한 남성의 시선이나 오늘날 남성들이 바라보는 여성의 시선이 크게 다르지 않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 여성의 지위가 많이 향상된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부 여전히 성적 대상으로서 바라보는 여성에 대한 시각도 있죠. 그런 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 작품은 회화와 사진의 연결, 예술의 흐름의 연결, 그리고 우리 사진 작가가 사진으로부터 영향도 받지만 그가 속한 그 문화적인 예술적인 환경 속에서 당연히 영향을 받는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외국의 유명한 작가들은 나는 누구로부터 영향을 받았어, 이런 작업을 하게 되었다 하는 역사적인 혹은 미학적인 맥락들을 갖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게 어인 울라프의 작품이었고요. 그리고 이 어인 울라프는 현대 사회의 인간상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현대 사회의 인간관계가 어떤가요? 굉장히 다정다감합니까?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굉장히 개인화되고 또 인간관계가 단절되고, 특히 코로나 이후에 사람과의 만남 자체가 굉장히 불편해진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그죠? 어인 울라프는 일찍이 2000년대 초반부터 이렇게
단절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사진을 찍을 때 웃거나 울거나 슬퍼하거나 기뻐하거나 하는 직접적인 감정의 표출을 억제하고 무표정한 상태로 작업을 많이 했고요. 이 두 사람의 관계는 한 사람은 서빙을 하는 관계죠. 이 관계에 의해서 아무런 인간적인 맛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어인 울라프는 재밌게 자기 작품에 자기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어인 울라프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여기서도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아무런 대화와 커뮤니케이션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 아이와 이 어른 간에는 아무런 커뮤니케이션이 없죠. 이 사진은 뭔가 폭발할 듯한 직전의 감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실제로 어인 울라프는 동성애자의 대상으로 이미지했다고 말합니다. 동성애자인데 서로 사랑 관계였는데 그 두 사람이 어떤 의견 충돌이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 이 뒤에 두 사람이 폭발할 듯한 그런 감정을 보여주는 그런 사진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 어인 울라프는 우리 현대사의 인간 분상을 작업할 때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성에 대한 문제, 단절에 대한 문제 이런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사진 작가들은 내가 살고 있는 이 동시대에 대해서 내가 느낀 감정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데 그 시각적인 표현이 통해서 우리는 그 독자나 감상자와 커뮤니케이션 하게 되고 공감을 하게 되죠. 그런 작업을 해오고 있는 작가가 바로 어인 울라프입니다. 여러분 이 전시는 부산 시립미술관에서 있었던 전시인데요. 크리스티안 볼탄스키는 현대 예술에 있어서 굉장한 위치에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부산 시립미술관 전시를 함께 구상하고 기획에 참여했는데 전시가 열리기 직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의 마지막 전시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 부산에서 열렸는데 그는 전시장에서 죽는 걸 항상 꿈꿔왔어요. 그래서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간에 그의 생을 마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사진을 직접 찍기도 하지만 그가 직접 찍어서 전시한 거는 소위 히트를 못 쳤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찍은 사진을 갖고 와갖고 그걸 활용해서 작업해서 대박을 친 겁니다. 이 사람은 졸업 앨범, 그다음에 사진관에서 찍은 사진들 혹은 기사에 실린 사진들을 모아갖고 자기 작품에 활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현대 미술에 있어서는 직접 사진을 찍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남이 찍어놓은 사진을 갖고 자기가 컨셉만 갖고 와서 작업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하는 겁니다.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인물들을 막 크게 강조해서 사진을 복사 재촬영하면서 배경을 없애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작업은 이런 식으로 제의적으로 재단 형식으로 주석 박스를 많이 만들었거든요. 마치 죽음을 엄숙하게 경외하는 듯한 그런 느낌들을 많이 찍었는데요. 이 사람은 왜 사진을 이렇게 자기 작업에 있어서 중요한 소재로 사용했는가 하면요. 여러분, 사진에 찍혀있는 인물은 분명히 존재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진에 찍혀진 게 70년 전, 80년 전에 찍혀져 있는 사진이라면 이 사람은 뭡니까?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분명히 죽었을 가능성이 높은 부재죠. 그래서 이 사람은 사진이 존재와 부재, 있었음과 없었음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도구로 생각했던 겁니다. 오브제로. 그런데 이 크리스티안 볼탄스키가 1944년도에 태어났는데 그의 아버지는 유태인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가까스로 죽음을 면하게 되는데 그 당시 유럽을 휩쓸었던 유대인 학살의 의식들은 굉장히 무서움으로 다가왔겠죠. 그리고 어릴 때부터 그 가족의 고통이 그에게도 쌓여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1930년대, 40년대, 50년대 그 영향권에 있었던 사람들의 인물 사진들을 이렇게 골라서 전시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는 홀로코스트의 희생자들을 이렇게 작품한 것이라고 많이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 볼탄스키는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소멸에 대해서 그는 근본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고등학교 앨범 사진에서 캡처한 건데요. 이 작품을 보기 위해서는 이 안쪽을 통과해야 되는데, 여기에 이렇게 천으로 죽음의 계곡처럼 설치를 한 겁니다. 이 작가는 설치 작업을 같이 하는 거죠. 이 천에다가 사람의 형상을 그림자로 어른어른 그리면서 비춥니다. 그래서 이런 천을 통과해서 딱 도착하면은 바로 이런 초상을 접하게 되는데, 이 초상에 지켜진 사람들이 1930년대 고등학생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여기에 나와 있는 인물들은 나치에서 많이 죽었을 가능성이 높은 거지만, 작가는 자기 작품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 사람이 죽은 사람이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작품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 해석하고 감상하면서 아마도 죽었을 것이야, 인간의 죽음, 소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작가는 사진도 이렇게 오브제로 사용했는데, 옷, 사람들이 입은 헌옷 있죠. 헌옷을 막 모아서 함께 설치해서 전시를 했어요. 근데 그 오래된 헌옷을 모아서 왜 전시를 했을까요? 이것도 사진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옷을 입었던 사람은 지금쯤은 죽었을 것이라는 삶과 죽음, 실제와 부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헌옷들을 모아서 엄청나게 대규모로 전시를 했어요. 세계 곳곳에서. 그리고 이 사람은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사람의 심장 소리를 녹음합니다. 그래서 심장 아카이브 센터를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프리카 사는 사람이나 유럽에 사는 사람이나 아시아에 사는 사람이나 심장 소리가 다릅니까? 심장 소리 똑같잖아요. 뚝뚝뚝뚝 똑같죠. 근데 이 심장 소리 들으면은 이 심장의 소유자는 아시아인이다, 아프리카인이다 알 수 있나요? 알 수 없죠. 그게 이 사람의 위대한 컨셉입니다. 우리의 심장 소리는 똑같아. 모든 인간은 보편적으로 똑같고 존중되어야 된다는 컨셉이에요. 그래서 요즘 현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컨셉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바보짓을 한 거예요. 이 똑같은 심장 소리를 전 세계를 돌고 다니면서 10여 년에 걸쳐서 이 녹음한다는 거 바보짓 아닌가요? 근데 이 사람 이 바보짓을 꾸준히 한 거예요. 그래서 심장 소리의 아카이브 센터까지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바보짓인데 굉장한 위대한 작업으로 평가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현대예술을 보면은 이 짓을 왜 하지 하는데, 나중에 듣고 보면은 이 컨셉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전 세계적인 작가가 된 겁니다. 근데 그 위대한 전 세계적인 이 현대 예술의 탑이죠. 이 탑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사진이었다는 겁니다. 70년대부터. 그게 굉장히 재미있는 입장이고, 저는 이제 우리 사진이 끊임없이 활용되고 현대 미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소재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한 면에서 사진 자체의 고유성과 본질성이 계속 존중되지만, 어느 한쪽에서는 미술과 사진의 융합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이거 두 개를 함께 해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도 이 천이에요, 천. 이 천에다가 이 천을 위에서 이렇게 내려낸 거예요. 그리고 이 천에다가 사진을 이렇게 프린트한 거죠. 그래서 사진을 이용했고, 이 실내에다가 천을 늘어뜨려 놓고는 이불로 바람을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럼 이 천에 있는 이 인물 사진들인데 이게 막 흔들리는 거예요. 막 이렇게. 근데 이 천에 찍혀 그려져 있는, 복제되어 있는 이 이미지의 사람들은 대부분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예견하게 되고, 이 밑에 지금 자료로 안 보이는데 마치 무덤처럼 이렇게 검은 걸로 이렇게 또 만들어 놨어요. 이 작품도 우리 한국에 전시를 했는데, 에리 요난슨이라는 작가인데, 여러분 전시회 보신 분들 많이 있죠. 예. 그런데 이 작가도 굉장히 주목받는 작가예요.
이런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작가들이 우리 한국에 전시하고 있고 또 우리 사진예술에 친절하게 리뷰도 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꼭 가서 보십시오. 이거 좋은 전시들을. 그런데 이 사람은 이렇게 사람을 찍고 또 이런 부분을 또 자기가 만들어서 만들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또 찍어요. 그리고 이렇게 유리를 깨서 찍습니다. 그리고 이 자기가 다니면서 좋았던 구름 사진도 이렇게 찍어요. 그리고 이 풍경도 찍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찍어서 콜라주 하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작업을 할까요? 간단하게 포토샵에서 다른 사람 사진을 막 갖고 와갖고 쉽게 할 수도 있는데 자기가 직접 찍기도 하고 다 찍은 사진들이에요. 그 실제 만들어요. 이런 거는 미니어처로 만듭니다. 집을 아예 만들었어. 이 들판에 이 배가 또 있을 수 없잖아요. 그 배를 찍고 사람을 찍고 들판을 찍은 걸 콜라주 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바다도 찍은 거에다가 이런 거는 자기가 만들어서 또 찍어요.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클 수가 없잖아요. 이런 걸 같이 이렇게 만드는데 자, 왜 이렇게 어렵게 작업하냐는 거죠. 콜라주를 우리 포토샵이 너무 발전되다 보니까 너무 쉽게 할 수 있잖아요. 너무 쉽게 하는 거는 가치를 획득할 수 없어요. 아, 이거는 엄청나게 고생을 해서 만든 콜라주 작품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그리고 컨셉이 중요해요. 이런 작업들은 현실에 없는 초현실의 자기의 상상의 세계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 상상의 세계를 구상을 하는데 실제 찍혀져 있는 것은 실제 세계를 찍은 거야. 실제 세계를 찍은 것들을 조합해서 자기가 꿈꾸는 초현실적인 이미지를 만드는데 그 만들 때 실제 자기가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어렵게 내가 구축한 세계다 하는 거죠. 이것도 보면은 여기 설명 과정이 나오는데 실제 이 달처럼 만든 거 이거 실제로 만들어요. 이렇게 만들고 또 사람을 부분적으로 찍습니다. 이렇게 찍어서 끝내 이렇게 완성품을 만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요나스 벤딕슨 같은 경우는 각각의 작품을 만드는 과정을 동영상을 찍어서 같이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작품만 완성된 작품을 보면 이거 포토샵으로 이렇게 뭐 찍은 사진들을 골라갖고 합성하면 되겠지 생각했는데 막상 작업을 과정을 보니까 진화한 과정을 통해서 그의 생각을 완성해 나가는 걸 보고 이거 쉽게 할 수 없는 거구나. 쉽게 흉내내지 못하는구나.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장 프랑스와 라우즈라는 프랑스 작가인데요. 이 사람은 고대 바빌론 도시에 대해서 자기가 들었던 신화적인 그 도시, 고대 도시에 대한 느낌을 자기가 이미지화 하는데 이 자기가 직접 찍어요. 직접 찍은 이미지를 기본 1000장 이상 콜라주해서 만듭니다. 이거 다 콜라주 한 겁니다. 자기가 찍은 걸 또 콜라주해서 바빌론이라는 도시를 상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엄청나지 않나요? 이렇게 엄청나게 콜라주해서 자기 본인을 이렇게 프레임 속에 집어넣어서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이런 것들을 지금 만든 거죠. 여기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포토샵을 통해서 콜라주를 쉽게 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은 어떻게 했죠? 자기가 우선 찍었어요. 우선 찍었다는 것도 중요하고 엄청나게 찍어서 그걸 자기가 상상하는 하나의 구축된 이미지를 1000장 정도씩 이렇게 합성해서 엄청난 노력과 시간을 들여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보여줬던 그 작가와 마찬가지로 이 작가 또한 그 포토샵으로 자기의 작품을 최종 완성하긴 하지만 그 과정들이 남들이 쉽게 할 수 없는 엄청난 노력의 시간을 들여서 해오고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 라이트라는 작가의 전시 혹시 보신 분도 있을 텐데요. 이 사울 라이트라는 작가는 83세 때 예술가로 인정받습니다. 여기 여러분 사진 많이 하시죠? 많이 하시는데
50년, 60년 동안 무명이었다가 83세 때 비로소 인정을 받게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흑백 사진이 지배적인 시기에 칼라 작업을 했습니다. 40년대 후반부터 50년대, 60년대, 70년대. 여러분 40년대, 50년대, 60년대까지는 흑백 사진이 사진 미학을 지배하던 시기였어요. 그 시기에 칼라로 하니까 전혀 인정받을 수 없었던 겁니다. 이런 식으로 기본 앙리 까르띠에 브레송의 영향을 받았어요. 47년도에 몽메에서 열린 앙리 까르띠에 브레송 전시를 보고 이 스트리트 포토그래피에 대해서 영감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도 스트리트 포토그래피, 거리에서의 스냅샷을 찍었는데 그는 칼라로 찍었어요. 칼라로 찍으니까 예술단이라고 인정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렇게 서정적으로 눈이 온다든지 비가 온다든지 혹은 창문에서 바라본 느낌을 찍어무려 해서 창문 너머의 이미지, 거울에 비친 이미지를 많이 이용해서 찍었던 작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자동차에서 바라본, 그러면서 굉장히 컬러가 파스텔 톤의 느낌을 잘 표현한 작품이죠. 예,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어요. 이런 작업을 했는데 이 사람이 그를 지극히 사랑하는 모렐이 자기 예인이었는데 끊임없이 그를 지지했지만 평생 그가 좋은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지지했지만 2002년에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작가는 2006년도가 되어서 비로소 그 유명한 그 사진 출판사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출판사, 슈타이틀이라는 세계적인 출판사에서 이 사람의 작품을 발견하고는 Early Color라는 사진집을 내주게 돼요. 이걸 통해서 이 사람이 인정받기 시작합니다. 83년도에. 그럼 여러분 사진 5년, 10년 정도 했는데 내가 인정받지 못한다고 슬퍼할 필요가 있을까요? 전혀 슬퍼하지 마십시오. 이분은 60년 만에 인정받았어요.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제가 남들이 다 갈 때 자기는 다른 길을 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현대사진의 트렌드를 이야기하지만 이 사울라이트의 작품을 보여준 이유가 무슨 트렌드라고 해서 그걸 막 쫓아가는 게 하루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분은 남들이 다 흑백할 때 자기는 칼라로 딴 길을 가서 60년 동안 무명이었지만 80이 넘어서 대박이 난 거예요, 소위. 그래서 이분에 대한 다큐멘터리까지 나오고요. 작품이 그때부터 막 불티나게 팔리고 전 세계에서 막 전시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영화 보셨을지 모르는데 토드 헤인즈라고 이제 아주 사진 촬영의 미학성이 뛰어난 감독이 있잖아요. 그죠? 토드 헤인즈라는 이 감독이 사울레이트의 작품을 보고 너무 영감을 받아갖고 자기 영화에 사울레이트의 촬영 기법을 오마주하는 영화를 만들었어요. 캐롤이라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혹시 못 봤으면 넷플릭스 들어가서 꼭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그 창을 통해서 그런 느낌이라든지 이런 느낌으로 이 영화를 제가 캡처한 건데요. 이렇게 컬러의 느낌을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뒤늦게 인정을 받았지만 그는 영화에서 그의 사진 그 촬영을 오마주하는 영화가 나올 정도로 되었고 그 사후에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의 전시가 이루어지겠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여러분 아째 아시죠? 아째도 40살이 넘어서 사진했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이렇게 사랑했던 여인이 떠나가고 혼자 살았어요. 결혼도 못했어요. 아째는 너무 힘드니까 같이 결혼할 여성도 없었죠. 살아줄 여성도 없었어요. 그렇게 했지만 그는 묵묵히 파리의 풍경을 담았습니다. 도시 풍경을 담았고 그의 나름대로의 해석으로 아주 현실적인 기록을 많이 남겼습니다. 살아생전의 마지막에 빛을 봤는데 6년 정도 빛을 봤는데
이분은 살아생전에 전혀 빛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사후에 그의 사진이 발굴되면서 아마도 유재 낫제처럼 사후 개인전을 많이 한 작가는 없습니다. 예. 그럼 어떻다면 이렇게 본다면 예술가는, 사진 작가는 살아생전에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그의 작품이 사후에 인정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젊은 날에 전혀 인정받지 못했지만 노년에 당신의 작품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정말 위대합니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술을 하는 사람들 좀 길게 멀리 이렇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요즘 우리 한국 사회의 젊은 작가들 보면은 한 5년 정도 막 열심히 하다가 인정받지 못하면은 떠나버리고 또 다른 곳에 가는 사람들 보면 좀 가슴이 아파요. 너무 급해요. 좀 널리 마음을 크게 잡고 롱런할 수 있는 그런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자기의 확신이 있다면은 뚜벅뚜벅 좀 걸어가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사진은 기록성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사진의 발명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사진의 기록성은 변함이 없어요. 이 다큐멘터리. 처음에 다큐멘터리는 굉장히 퍼블릭한 공적인 성격을 강했고 갈수록 이제 사적인 다큐멘터리 융성하고 있는데, 이 다큐멘터리는 여전히 한 분야로서 우뚝 서 있습니다. 이 작가는 매그넘 작가인 요나스 벤딕센인데요. 이 작품은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실린 작품인데, 그 전 세계의 외국인 노동자를 찍은 작품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제 아주 화스러운 수영장인데, 여기 멀리 이 음료수를 시킨 사람이 있습니다. 이 노동자가 음료수를 전달하는 모습을 굉장히 재밌게 잘 찍었죠. 이 노동자가 출퇴근하는 버스 안에 있는 그런 노동자의 모습이고요. 노동자가 살고 있는 집의 빨래와 이 고층 건물을 대비시켜서 보여주는 작품. 노동자들이 그 나이트 클럽에 춤을 추고 있는데 그걸 지켜보고 있는 부자들의 모습들, 이런 노동자와 대비시켜서 하는 작업을 통해서 외국인 노동자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 선진국에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은 그 나라에 산업이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그죠? 우리나라에도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안 돌아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노동의 문제,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를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이 좀 깨어있고 도전적인 사람들이 외국에 가서 일을 합니다. 그렇죠? 게으른 사람들은 이렇게 외국에까지 가서 일을 안 하죠. 어떻게 보면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깨어있는 사람들이 가서 돈을 벌어서 그 돈을 자기 나라에 보내주고, 자기 고국에 있는 가족들이 그걸 통해서 생활을 하고,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죠. 착한 분들인데 우리나라에서 일하고 있는 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합니까? 함부로 막 대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런 거 보면서 이제 우리가 인권이란 이제 또 한번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작가는 알렉스 마졸리라는 매그넘 작가인데요. 이 레스보스는 그 이탈리아의 조그만 섬인데 전 세계의 그 난민 보호처입니다. 시리아라든지 저런 중동의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난민들이 막 몰려오는데 레스보스 섬에 많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이 작가는 후레쉬를 이용해서 대낮에 고속 동조를 해서 사람만 선명하게 찍고 배경을 흐리게 해서 그 우리 현대 사회가 안고 있는 중요한 문제인 난민을 이렇게 보여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 다큐멘터리의 기록성의 작업을 하는 작가도 분명히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사진의 어떤 중요한 트렌드의 흐름이, 새로운 흐름들이 있지만 여전히 사진의 정통적인 그 작업을 하는 작가도 있다는 것들을 함께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한국 작가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록 작가인데, 우리 한국의 젊은 작가 중에 굉장히 그 유망한 그런 작가인데, 이정록이라는 작가는 그 프레쉬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프레쉬.
이 길을 걸어가다가 우연히 나무를 만났는데 현실 세계에서 그 나무를 봤을 때는 굉장한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나무를 찍었는데 이종록 작가 입장에서 자기가 그 현장에서 느꼈던 그 감흥이 내가 스트레이트하게 찍은 사진에서는 그 감동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느꼈던 그 현장에서의 신비로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종록 작가는 이렇게 나무에다가 후레쉬를 이렇게 터뜨려서 작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장시간 트라이파스에 카메라를 받쳐놓고 최대한 노출을 부족으로 해야 되겠죠. 장시간 노출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 짱대에다가 후레쉬를 장치해서 이렇게 움직여가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불빛을 맞는 겁니다. 이런 작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 현장에 가서 이렇게 불빛을 막 이렇게 해서 찍었는데 이게 현장에 있는 나무를 찍는 것도 좀 한계를 느낀 거예요. 그 아예 스튜디오처럼 큰 공간을 빌려갖고 나무를 아예 사가지고 와갖고 안에서 또 실내에서 이렇게 막 찍은 거예요. 후레쉬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작업을 하다가 이게 좀 확장되니까 세계적인 유적지 이 앙코르와트 이런 데 가서 나비 모양으로 아예 후레쉬를 나비 모양으로 만들어 갖고 이 나비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움직이는 나비 모양을 만들어서 이렇게 막 움직이게 찍은 겁니다. 여러분 앙코르와트 가보신 분들 많이 있죠. 그 한 10여 년 전에만 해도 앙코르와트 가면은 여기 위에가 다 올라갔잖아요. 그죠? 올라갔는데 요즘 못 올라가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올라갈 때 벽돌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벽돌밖에 안 되는데 이 발을 이렇게 하면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발을 이렇게 가로로 놓고 이렇게 막 올라가잖아요. 그죠? 저도 그렇게 어렵게 올라가는 과정이 왕에 접근하는 혹은 신에 접근하는 그 과정이 정말 고난하구나. 그래서 그게 정상에 딱 오는 순간에 나로 모르는 막 감동이 막 생기잖아요. 그죠? 고생을 너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우라는 고생해야 생깁니다. 예. 고생하지 않으면 아우라가 안 생깁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접한 건 아우라가 없어요. 작품도 우리가 솔직히 모나리자 상을 보기 위해서 한국에서 비행기 타고 가서 파리에 내려서 또 루브르 박물관까지 가서 몇 날 며칠 가서 모나리자의 작품을 딱 봤을 때는 아우라가 내 스스로 이미 생성되어 있는 겁니다. 감동이 크죠. 보려면 막 줄 서서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 폰에서 모나리자 이미지 아무리 봐도 감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품을 만드는 과정 혹은 어떤 대상을 만드는 그 과정에서 느끼는 그 지나는 과정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거기에서 우리가 더 큰 감동을 얻거든요. 그래서 이 작가도 이종록 작가도 이 앙코르와트에 가서 이 촘촘히 올라가면서 이렇게 찍어서 자기의 그 느낌들을 더 강화시켜 나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종록 작가는 분명히 현실 세계에 있는 대상인데 어떻게 했죠? 내가 본 감동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가장 사진적인 방식인 장시간 노출에다가 이 후레쉬를 이용해서 찍었는데 이 후레쉬를 한 번만 터뜨리지 않고 어떻게 찍었어요? 몇 시간 동안 이렇게 터뜨린 거예요. 그래서 그 고생 노력에 우리가 감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주목받는 작가 김광수라는 작가. 이 김광수라는 작가는 나무를 주로 찍는 작가인데 이 나무는 현실에 있는 나무입니다. 이게 매화가 아닌가 싶은데 현실에 있는 나무인데 현실에 있는 나무를 어떻게 찍느냐 하면요. 이 큰 천을 갖고 가요. 큰 천을 갖고 가서 나무에다가 이 큰 천을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필요하겠죠. 설치를 해야 되니까. 설치를 해갖고 찍는데 이 밑에에 이제 현실에 있는 요소를 제거함으로 해서 우리가 비현실성, 초현실적인 느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흰 천을 배치함으로 해서 하늘과 배경을 없애버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땅은 어떻게 했죠? 땅에는 모래를 가져가서 이걸 다 뿌립니다. 모래를. 이게 얼마나 큰 노력이 필요합니까? 그렇게 해서 찍음으로 해서
그 나무에만 우리가 집중하게 되고 그 나무가 우리가 현실에서 본 나무가 아니고 뭔가 다른 느낌, 작가만의 느낌을 또 받게 되는 겁니다. 이 사과를 찍었는데요. 이 김강수 작가가 이 사과를 찍기 위해서 전국을 돌아다닙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에 드는 사과를 골라야 되잖아요. 아무 사과만 또 찍는 게 아니고. 전국을 다니면서 야, 이 나무, 이 사과나무의 기계를 한번 보십시오, 이거. 굉장하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에 드는 사과나무가 발견이 되면은 그 가수원 주인한테 제가 이 나무를 사겠습니다. 1년 동안 사는 거예요. 그럼 이제 돈을 주고 그럼 이 가수원 주인은 이 나무에 있는 사과를 1년 동안 손을 못 대는 거야. 손을 못 대고 내가 이제 1년 동안 사는 거죠. 그래서 이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렸을 가장 이 사과나무의 한 해에서 가장 절정인 그 시간에 가서 찍는 겁니다. 근데 이 사과가 막 열렸을 때 내가 이제 가서 찍어야지 하는데 갑자기 태풍이 불렀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1년 동안 기다렸던 게 날아갑니다. 그런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날씨가 도와줘야 돼요. 태풍이 안 오기를, 비가 안 오기를. 날씨까지 도와줘야지 하늘의 뜻이 이 작가에게 내려와야지 찍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찍고 난 다음에는 이 사과를 따서 이제 고생한 스태프들도 나눠주고 선물한다고 합니다.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내주고 이렇게 사과를 찍습니다. 이것도 사과. 마찬가지 흰 벽에 이 모래 깔고 이렇게 찍었습니다. 할 때 이것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골라서 기다려서 이렇게 찍었습니다. 자,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들어갔죠? 작가의 컨셉이 들어갔는데 현실성에서 초현실적 비현실성의 자기의 상상한 세계를 만들었는데 그 만드는 과정에서 어떻게 했죠? 작가의 고난한 노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보여준 작업들 쭉 보면 느꼈을 겁니다. 작가의 오랜 과정이 필요합니다. 다큐멘터리 마찬가지입니다. 한 주제를 정해서 오랫동안 찍었죠. 그죠? 그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원성원이라는 작가인데요. 이 원성원이라는 작가는 자기가 상상했던 것들을 찍습니다. 그걸 찍기 위해서 부분을 막 찍어요. 부분을 막 찍어갖고 콜라주 하는 겁니다. 여기도 원성원이라는 작가도 이런 부분을 다 찍어요. 자기가 찍고 초원도 찍고 막 찍어갖고 이걸 하나의 그 이미지를 수백 장을 이 작가도 막 겹쳐서 만든다. 이게 항폐화된 곳을 찍고 얼마 남지 않은 나무들을 이렇게 찍어서 콜라주한 작업. 이것도 마찬가지로 집이 갑자기 이렇게 초원처럼 나무가 막 풀이 막 자랄 수가 없잖아요. 내가 휴식하고 있는데 내 휴식의 공간으로 자연이 막 들어온 거예요. 그걸 부분적으로 찍어갖고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었고 이거는 이제 마치 수중에 내 작업 공간이 수중이 되어버린 게 물이 잠긴 거예요. 물이 흐르고 바다가 보이고 이런 식으로 자기가 상상하는 세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거예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해오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사울 라이트의 작품을 보여주면서 많은 예술가들이 이게 현대사진의 지배적인 하나의 방식의 양식이야 그래 생각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흑백으로 작업을 할 때 사울 라이트는 아니야 나에게 중요한 것은 컬러의 표현성이야. 그리고 거울이나 혹은 창문 너머의 흐릿한 이미지, 선명하지 않은 이미지를 통해서 나는 도시의 감각, 서정성을 드러내겠어. 자기 확신을 갖고 그냥 40년 후반부터 50년, 60년, 70년까지 계속 찍은 거예요. 그래서 83세 때 인정을 받아서 88세 때인가 돌아가십니다. 그렇지만 그 6년은 자기의 인생에서 너무나 좋은 아름답고 행복한 그리고 부도 그에게 주어지는 그런 삶을 살았고 사후에 끊임없이 많은 전시회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현대 사진에 대한 새로운 트렌드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지만 너무 이 트렌드에 휩쓸리지 말고 또 나름 자기의 미학적인 확신을 갖고 자기 세계를 열어나가는 뚜벅뚜벅 걸어가는 자기의 길을 만드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이제 다큐멘터리 작가의 작품을 또 일부 보여줬는데요. 이 다큐멘터리 사진도 사진의 기록성을 바탕으로 해서 사진의 초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젊은 사람들을 보면은 이 우리 사회에 소외되고 그늘진 곳 혹은 우리 사회에 이 단면들을 찍고 나가는 것, 그리고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에 같이 작업하는 것에 대해서 좀 어려움을 많이 느끼다 보니까 다큐멘터리 작업을 오랫동안 해오는 작가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이런 것도 자기 확신이 약하기 때문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사실 이 사진, 다큐멘터리 사진에 있어서 스트리트 포토그래피, 그림 미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삶의 곳곳이, 사람이 살아가는 곳곳은 길을 통해서 펼쳐져 있죠. 길이 나게 되면 그 길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사는 공간과 문명이 형성되게 됩니다. 스트리트 포토그래피를 찍는 것은 인간의 삶을 찍는다는 거죠. 우리의 인간의 삶이 영원히 영속하는 한 다큐멘터리 힘은 없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의 삶을 찍음에 있어서 굉장히 프라이빗하게 개인적인 시각으로 찍는 작가가 있고, 혹은 조금 전에 보여준 양종훈 교수처럼 사회적인 이슈를 갖고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하는 작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공적인 입장에서 찍겠다, 혹은 나는 프라이빗한 사적인 감정으로 찍겠다는 차이는 있지만 여전히 이 다큐멘터리의 그림이야, 스트리트 사진의 미야, 스냅샷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유명한 작가들 중에 여전히 이런 스냅샷을 바탕으로 다큐멘터리 작가 활동을 하는 작가도 여전히 많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그 사울 레이트가 그 칼라 작업을 초기에 했을 땐 전혀 인정받지 못했지만 70년대 후반부터 뉴 칼라 사진이 이점이 생겨나기 시작하게 되고 80년대에 오게 되면 어떻게 되죠? 사진의 칼라가 지배적인 양식이 됩니다. 지배적인 양식. 그러면서 오늘날은 어떻게 됐죠? 오히려 흑백 사진보다 칼라 사진이 사진의 중요한 표현으로서 더 강조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게 뒤에 가서 새로운 사진 미학으로 발전할 수 있다 하는 것들을 느끼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칼라 사진의 선구자로 이 사울 레이트는 더 존중받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백남준, 우리의 대표적인 세계적인 작가 백남준 선생님 있지 않습니까? 백남준 선생은 아마 60년대 초반부터 비디오 작업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진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 기계 미학에 대한 것들을 놓치면 안 되거든요. 이 카메라가 발달하고 발전해 나간 이 과정들을 완전히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죠. 사실 1888년 코닥에서 이 손으로 들고 다닐 수 있는 카메라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스트리트 사진의 세계에 열리게 되었거든요. 그런 거 마찬가지로 이 비디오 카메라가 등장했을 때 이 비디오 카메라를 갖고 내가 아트를 하겠다고 생각했던 최초의 사람이 바로 백남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텔레비전을 설치 막 하고 그렇게 해서 전 세계적으로 비디오 아트라는 장르를 만든 분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는 오늘날 이제 이 카메라가 점점 발달하게 되고 이 카메라에서 동영상과 정영상을 함께 다 찍을 수 있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동영상과 정영상에 융합된 작업을 한 작가도 또 막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스마트폰이 획기적인 또 발전을 통해서 매그넘 작가들조차도 스마트폰으로 작업한 작가도 있어요. 그것도 전쟁, 분쟁 지역을 스마트폰으로 찍는 작가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발전해 나가는 도구에 대해서 우리가 열린 자세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고민들도 하면 자기 나름의 독특한 또 세계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파인아트 쪽의 작가들을 많이 보여줬잖아요. 파인아트 작가를 많이 보여줬는데 이게 이 포토샵이 또 발전하면서 누구나 다 포토샵을 다루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포토샵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죠. 오늘날은. 활용을 할 때 이걸 작품화할 때는
남이 감히 흉내내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노력으로 자기의 또 상상을 더해서 만들어낼 때 이 포토샵의 작업이 인정을 받는다는 거죠. 남들이 너무 쉽게 할 수 있는 형식으로 만든다든지 적은 노력으로 만들었던 작업에 대해서는 별로 인정을 못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과물로 보면은 이거 내가 쉽게 할 수 있겠네 이런 사진들 있잖아요. 사진은 어떤 표면적인 결과물만 보면은 나 쉽게 따라하겠네 그렇게 보지 마시고 이 작가가 어떤 컨셉을 갖고 이 이미지를 만들었고 그 이미지를 만드는 그 과정에서 어떠한 그 거쳐왔는가 이걸 같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안 보고 결과물 보고 나 이거 대충 이렇게 따라하면은 나도 뜰 수 있겠지 하면서 유명 작가의 형식만 빌려갖고 따라하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 작가의 작업 과정과 그 컨셉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리고 저는 누군가의 영향을 받는 건 나쁘지 않다고 봐요. 사울 레이트가 47년도에 정말 사진하고 싶어서 뉴욕으로 이사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사는 얘기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서울에 사는 건 좀 행복한 겁니다, 솔직히. 근데 내가 서울에 안 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방에 열심히 서울의 좋은 전시 보러 올라와야 됩니다. 아니면 우리 사진의 수 책을 본다든지 사진의 수 채널이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사진의 채널 같은 걸 보면서 새로운 사진이나 그런 역사적인 사진을 계속 접할 필요가 있죠. 근데 이 사울 레이트가 47년도에 모마, 뉴욕의 뮤지엄 오브 모던 아트 모마에 가서 앙리카르티에 브레송 전시를 보거든요. 그러면서 엄청난 감동을 받았던 이야기 제가 했는데 앙리카르티에 브레송은 바로 스트리트 사진 묘학의 대가가 아닙니까? 근대 사진을 완성한 분이신데 이분의 사진을 보고 이 사람이 스트리트 사진에 대한 영감을 받았죠. 받았지만 그는 흑백 사진 찍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칼라로 가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까르띠에 브레송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갖고 까르띠에 브레송처럼 찍고 까르띠에 브레송처럼 흑백을 찍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까르띠에 브레송이 아루가 되어서 전혀 인정받지 못했을 겁니다. 인정받지 못하죠. 그러나 그는 스트리트 사진에 영감을 받았지만 촬영의 스타일이라든지 그다음 칼라에 대한 컨셉으로 완전히 다른 스트리트 사진을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 매그넘을 창립한 로버트 카파라는 위대한 사진가 여러분 많이 아시죠? 이 로버트 카파는 정말 위대한 사진가인데요. 그는 젊은 작가를 이끌어주는 역할을 했어요. 그 젊은 작가들을 도와주고 일자리 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많은 도움을 줬는데 이 로버트 카파가 자기가 도와주는 젊은 작가에게 하지 말라고 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이건 안 돼 했던 게 나의 사진을 따라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일자리까지 주면서 나의 사진을 따라하지 말라. 보통은 자기 아류를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아류를 만들려고 하는데 로버트 카파는 그 아류가 돼서는 안 된다. 너의 사진을 만들어라는 겁니다. 지금 매그넘에는 한 60명의 작가들이 활동하는데 매그넘 작가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매그넘에는 똑같은 사진을 찍는 사진 작가가 2명이 필요 없다. 이런 말을 합니다. 똑같은 사진을 찍는 작가가 2명이 필요 없다. 뭐죠? 각각 다른 사진. 자기의 세계를 구축한 사람만이 매그넘 작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매그넘 에이전트를 오랫동안 해오고 있는데 우리 한국에 매그넘 작가가 안 나타나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데 이건 매그넘 정책을 몰라서 그런 것도 있어요. 매그넘은 이미 유명한 작가가 너무 많잖아요. 50, 60, 70 막 대가들이 많잖아요. 그 매그넘도 늙은 작가가 많은 거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그래서 매그넘이 한 10년 전부터는 젊은 작가들 위주로 뽑아요. 이미 유명한 작가는 많기 때문에 20대 후반에 30대 초반에 젊은 작가, 가능성 있는 작가를 뽑아서 키워가 나갔다는 게 매그넘 정책이에요. 그 나이 든 작가를 안 뽑아요. 왜냐하면 너무 유명한 작가는 이미 많기 때문에. 근데 우리 한국의 몇몇 작가들이 도전을 했는데 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도전하니까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좀 젊은 작가들이 꿈을 갖고 좀 도전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좀 적어서 좀 안타깝던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사진 1, 2년 하면서 내가 내 필생에 있는 작품을 남기지 못했다고 실망하시면 안 됩니다.
사울 레이튼 60년 만에 빛을 봤잖아요. 여러분 5년 10년 꾸준히 하다 보면 자기 세계를 만들어 가다 보면은 결국은 나중에 빛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또 그리고 내가 유명해지지 않더라도 이 자체로 내가 표현하면서 즐기고 만들어가는 그 자체가 행복한 거 아닌가요? 남에게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내게 무한한 이 작품으로서 감흥과 행복감을 준다면 그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고 더 가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행복한 일, 내가 좋아하는 일을 그냥 즐기면서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어느 위치에 와 있고, 또 어느 순간에 인정을 받으면 더 좋은 거고, 그렇죠? 혹시 또 사후에 인정받아서 여러분 자손들이 대박 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그 현대 사진에 대해서 이해는 갖고 있는데 너무 맹목적으로 추정하지는 말고 이걸 잘 내가 섭렵해서 온전히 내가 소화해서 자기화하는 것들이 좋은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급하게 달려왔는데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